다칠 게 두려워서 애초에 도전하지 않는 것, 바보 같죠. 불구덩이인 줄 알면서도 뛰어드는 것, 그것도 우리는 바보 같다고 말해요. 어둡고 좁은 방에 갇혔습니다. 저기 있는 불구덩이를 통과해야만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나가면은 자유를 얻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이 방은 호화롭지는 않지만 그냥저냥 살만은 해요. 그리고 불구덩이는 엄청 뜨겁고 아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에피톤 프로젝트의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들었습니다. 이 가사로 심금을 울리는 가수 1인자죠. 에피톤 프로젝트. 오랜만에 또 들으니까. 저는 이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그 말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그 이별을 말한 사람도 힘들잖아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려니까 너무 감성적이어진다. 아무튼 이별한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넌 얼마나 더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그게 가사로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오늘 아주 감성적인 오프닝을 열어봤어요.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영화에 관련된 에세이를 읽을 거예요. 어제 그 영화 저 늦게까지 남아서 다 보고 갔는데요. 우와, 다시 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처음 봤던 게 그렇게 어릴 때가 아니었는데 대학교 한 1, 2학년? 그때는 이렇게 느끼질 않았어요. 그때 그냥 좀 친구들하고 봐서 그런지 몰입을 해서 안 봐서 그런지 뭐 좀 슬프다, 분위기가 정적이다 정도였지 이렇게 무거운 마음 아픈 이야기인 줄은 그땐 미처 몰랐었거든요. 확실히 영화는 나이가 들면서 보면 보이는 게 다른가 봐요. 그래서 어제 왠지 모를 울적한 마음을 안고 퇴근을 해서 집에 갔답니다. 변현주 사랑해님이 안녕하세요. 여기가 손금 잘 보기로 유명한 방송이죠. 어제의 여운을 아직 이어가고 계시네요. 에비올리고님은 북적북적 출첵합니다. 금요일이네요. 좋다 하시고요. 저를 최예뻐에서 손예뻐로 부를까요? 하면서 어제 손사진 대박입니다 하시는데 정말 이런 칭찬 들을 때마다 여태까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 북적북적 가족들이 저한테 해줬던 모든 칭찬들이 다 거짓이구나. 그냥 다 국민TV를 너무 애정해서 해준 정말 예쁜 말들이었구나 하면서 다른 칭찬들까지 신뢰가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칭찬 남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로게이지스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오글거려 이런 거. 저는 애칭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존의 것을 변형한 애칭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만의 독창적인 유니크한 최유니크 또 나오네. 그런 거 말고 뭔가 제가 무릎을 탁 치고 손뼉을 딱 칠 만한 그런 애칭 아니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로게지스님은 결혼 준비 중에 남자가 바람 피운 걸 알고도 그냥 결혼하려는 여자들 심리가 대체 뭘까? 파혼한다는 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해서 더 큰 불행에 빠지는 심리.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제가 불구덩이 얘기하니까 이게 생각나셨나봐요. 근데 그렇죠. 요즘 저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결혼 준비하다가 정말 아니다 싶은데 이미 그 결혼식장 잡고 청첩장 돌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결혼에 어떻게 하다 보면 결혼식까지 치르게 되는 경우들을 건너 들으면서 하루 전날이라도 아니면 아닌 거다. 이혼보단 파혼이다. 이 얘기를 친구들과 요즘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요. 와이로님은 우리 애기 아직 이름도 없는 와이로님 조카 사진 또 올려주셨네요. 오늘 장명소에서 이름 받아온대요. 다음 주부터는 누구 삼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일요일에 조카 보러 갑니다 하면서 신난 느낌이 벌써부터 나네요. 네, 그래요.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눌게요.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독립운동님, 최혜윤 아나운서 반가워요. 오늘 이 프로에 처음으로 글을 남겨보네요. 좀 미안한 생각이 하하 하시면서 출첵은 안 해도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세요 하시고요. 그러게요. 안 보이던 닉네임이 딱 등장하니까 뭔가 또 상큼한 기분이 드는군요. 문강님 오셨고요. 겨울바람과 프랄리님은 손사진 소심한 스몰하트 크크 하시면서 제 닉네임을 막 던져주셨어요. 정말 너무 막 던진 거라 안 읽을래요. 아이쿤님은 저 오늘 서울 구경 가는데 맛집 추천해달라고 하시네요. 서울 맛집. 서울 뭐 어디라고 하셔야 제가 맛집을 추천해드리죠. 저도 맛집 참 나름 열심히 다니는 편인데 제가 다니는 맛집은 함정이 다 케이크집, 빵집, 파스타집, 피자집 다 이런 데라서 여기 합정만 해도 저기 가면은 그 타르트 진짜 맛있는 데 있어요. 진짜 그 타르트에 꽂혀가지고 제 그 위시리스트에 그날 거기서 그 타르트를 먹고 다이어리 적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케이크 죽기 전에 다 먹어보고 죽자. 쪽이 합정역 6번 출구, 5번 출구 자전거 있는 데서 나가서 쭉 나가면은 거기 카페 거리 있거든요. 거기에 마가렛 리버라는 타르트 케이크집이 있어요. 거기도 진짜 자주 가고요.
이 근처에 간장새우 맛집도 있다고 하고요. 아, 아이코님 홍대로 오신다고요? 홍대면은 거기 닭볶음탕 맛있는 데도 있고 파스타는 저는 워낙 이곳저곳 많이 다녀서 홍대는 근데 홍대로 오셔서 제대로 맛집을 가시려면 약간 한식을 생각하시면 연남동 쪽으로 가시고요. 약간 분위기 예쁜 거 많이 보고 싶고 이러면 좀 약간 저녁 때쯤 돼서 여기 그 상상마당 뒤편 합정으로 넘어오는 거리 그쪽으로 가시면은 분위기 되게 좋고요. 또 약간 좀 사람이 번잡하지는 않은데 좀 조곤조곤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 느끼고 싶으면 상수 쪽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도 괜찮은 술집도 많고요. 되게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술 한잔 하기에 되게 좋아요. 변현주 사랑해님이 또 빵 얘기 시작했네. 빵순이 하십니다. 빵. 저 요즘 빵 안 먹은 지 거의 한 5, 6일 됐어요. 지금 밀가루 금단 현상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변현주 아나운서랑 둘이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요즘 죽어라 식이 조절을 한 지 지금 한 4일차 됐습니다. 주말이 두려워요. 주말에 또 빵 먹을 것 같아서.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오늘 감성적인 분위기를 좀 가보려고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빵 얘기가 나왔네요. 자, 감성 말랑말랑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는 금요일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에세이 정여울 지음 RHK 출판사고요. 잘 잊지 말아요. 이 책에 있는 조제의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긴 관계의 복잡함보다 차라리 무중력의 우주공간 같은 철저한 고독을 택하는 사람들. 그러나 막상 그들의 공간을 살펴보면 고결한 고독이 아니라 지독한 외로움의 냄새가 난다. 현대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소통을 갈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울메이트를 찾는 일은 점점 어려워진다. 소셜네트워크의 폭증은 어디까지나 미디어의 발전이지 소통 자체의 질적 발전은 아니다. 아무리 소셜네트워크가 발달해도 몸과 몸이 부딪히고 목소리와 입김과 체온이 닿는 소통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대체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사랑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끝나고 난 후에 외로움이 두려워서 사랑을 하고 난 후에 외로움도 없을까?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사랑으로부터 도피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기회비용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곤 한다. 조제의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주인공 조제도 그랬다. 사랑 따윈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은 누구보다 더 사랑을 필요로 한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조제는 처음부터 자유로운 사랑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조제는 그렇게 타인에게 버려지기 전에 이미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평범한 대학생 츠네오는 우연히 밤길에서 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를 도와주게 되고 그 수레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짐짝이 아니라 성숙한 여인이었음을 알고 깜짝 놀란다. 할머니는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손녀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수레에 손녀를 싣고 담요를 겹겹이 덮어 밤에만 몰래 산책을 다녔던 것이다. 츠네오는 소녀도 아니고 여인도 아닌 듯한 마치 낡은 집 창고에서 훔쳐온 오래된 인형 같은 조제의 독특한 분위기에 마음이 끌린다. 저마다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적극적인 여대생들만 보아오던 츠네오. 그는 누구도 유혹해 본 적 없고 누구에게도 유혹당해 본 적 없는 조제의 서늘한 눈빛에서 기이한 마력을 느낀다. 할머니는 조제가 망가진 몸이라는 이유로 그녀의 사회생활 자체를 철저히 차단한다. 자신의 다락방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는 조제. 사람들이 쓸모없다며 버린 책들이 그녀에게는 세상을 향해 난 유일한 창문이었다. 츠네오는 조제에게 걸어야만 보이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츠네오가 뚝딱뚝딱 만들어낸 조립식 유모차를 타고 처음 나들이에 나선 조제. 그녀는 비로소 처음으로 푸른 하늘 위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게 된다. 평범하게 푸른 하늘, 평범하게 떠있는 구름, 평범하게 걷는 길들. 그 모든 것들이 조제에게는 신기하기만 했다. 이제 집으로 가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저 애틋한 하늘과 구름을 보며 그녀는 해맑게 외친다. 저 구름도 집에 데려가고 싶어. 그리고 그녀에게는 그토록 특별했던 그 세상. 그것은 츠네오가 있기에 열릴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아름다움이었다. 힘겹게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은 단지 그녀의 불편한 다리만이 아니었다. 그녀와 함께한다는 것은 그녀가 걸을 수 없다는 이유로 포기해야 했던 그 모든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었다. 그녀와 함께한다는 것은 그녀가 사는 내내 견뎌야 할 끔찍한 타인의 시선까지 끌어안는 것을 의미했다. 츠네오를 사랑했던 카나에의 태도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정상인의 시선이 지닌 한계를 투명하게 보여준다.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제를 찾았을 때는 매우 선량한 연민의 눈빛으로 조제를 바라보던 그녀.
그러나 츠네오가 자신이 아닌 조제를 선택하자 카나에는 돌변한다. 장애인 주제에 내 애인을 뺐다니. 분노한 카나에는 조제의 뺨을 후려치기까지 한다. 그녀는 조제의 불편한 다리가 츠네오를 유혹하는 무기라고 믿는다. 카나에는 휠체어를 탄 조제를 내려다보며 의도적으로 상처를 준다. 내 무기가 부럽다. 조제도 지지 않고 당당하게 응수한다. 그럼 너도 다리를 잘라. 조제는 원래 그녀의 진짜 이름이 아니다. 그녀는 프랑스와주 사강의 소설 속 주인공의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바꾼다. 야마무라 쿠메이코라는 진짜 이름보다 조제라는 이름이 뭔가 멋져 보인다는 이유로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소설 속 주인공의 이름을 가지는 순간 자신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외롭고 비좁은 다락방에는 10여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 속에 참여할 수가 없었으므로 어떤 사건의 주인공도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츠네오와의 만남이라는 아름다운 사건. 그것은 다락방의 소녀를 이 세상 속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첫 번째 사건이었다. 조제라는 이름을 통해 그녀는 진정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불러준 그 이름. 세상엔 수많은 종류의 아픔이 있지만 내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는 식의 체념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까? 그것은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시작 자체를 차단당하는 끔찍한 고통이었다. 그녀에게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 사건의 고통을 앓을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런 조제에게 날마다 다락방에 앉아 책만 읽으며 책으로 대체할 수 없는 세상을 엿보고만 있던 조제에게 드디어 사랑이란 이름의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세상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조제의 마음속에서 가장 두려운 대상은 바로 호랑이였다. 어린이날 부모님을 따라 설레는 마음으로 놀이동산에 나온 소녀처럼 태어나 처음으로 호랑이를 보러 동물원에 가는 조제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하다.
망가진 몸을 향한 일그러진 시선들. 망가진 몸에 마치 저주처럼 선고된 망가진 삶을 향한 두려움. 그녀는 그 두려움을 츠네오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츠네오는 처음으로 조제와 여행을 떠난다. 일상 자체가 힘겨운 고행이었기에 여행 따위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조제에게 츠네오와의 여행은 호랑이와 대면하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지극한 츠제오는 조제의 작고 마른 몸이 무겁다고 생각한다. 생애 최초의 여행. 모든 것이 신기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조제에게 신경질적으로 나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라고 쏘아붙이기도 한다.
하고 알맞게 가늘한 음식을 츠네오에게 먹이며 느리기는 하지만 깨끗이 세탁한 것을 츠네오에게 입힌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동안 그들의 다락방은 비록 누추하지만 어느 곳보다도 안락한 영혼의 수족관이었다. 수족관 바깥의 세상과는 좀처럼 소통할 수 없지만 조제와 츠네오는 그들만의 소중한 수족관 안에서 행복했다. 그들만의 작고 작은 세상, 상처받은 영혼의 수족관 안에서 그들은 세상에 방해 없는 오직 우리의 삶만을 산다. 소설은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영화는 시간을 좀 더 미래로 끌어당긴다. 조제라는 상처 입은 물고기의 안식처는 수족관 아니었지만 츠네오라는 펄펄 뛰는 물고기의 원래 세상은 물속이 아니었던 것이다. 츠네오가 옛 여자친구 카나에를 우연히 다시 만나는 순간 츠네오는 자신이 떠나온 세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깨닫는다. 조제를 등에 업은 채 느릿느릿 힘겹게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카나에처럼 생기발랄한 보통 여자와 함께 손을 잡고 수족관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자신의 멈출 수 없는 욕망을 깨달은 것이다. 츠네오는 자신이 사라지는 순간 조제를 기다리고 있는 삶이 얼마나 황폐한 것인지를 잘 알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 남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을 멈출 수는 없다. 츠네오는 한 번도 조제와 함께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해두자. 그러나 사실은 한 가지다. 내가 도망쳤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카나에 건강한 두 다리로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본 순간 츠네오는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감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두고 도망쳐 나왔는지를 깨닫게 된다. 조제를 버리고 떠나온 후 길바닥에서 아기처럼 펑펑 우는 츠네오와 달리 조제는 담담하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별을 준비해온 것처럼 담담하게 다시 혼자서 바닷속 저 밑바닥 외로운 생활을 감당해 나간다. 츠네오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별의 무게를 안다. 헤어져도 친구로 남는 여자도 있지만 조제는 아니다. 조제를 만날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속에는 잊을 수 없는 소리가 있다. 바로 조제가 방 안 구석구석을 마치 다이빙하듯 쿵 소리를 내며 자유낙하하는 소리다. 영화의 초반부 그 소리는 마치 팅커벨처럼 작고 귀여운 요정이 세상 속으로 우연히 툭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조제. 그녀는 그렇게 관객의 다친 가슴에 쿵 소리로 노크를 했다. 츠네오가 떠나간 후 이제 다시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무중력의 공간이 되어버린 조제 혼자만의 좁고 어두운 수족관. 그곳에서 또 한 번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쿵 소리가 들려온다. 사회복지를 위한 통계 수치로 대상화되는 장애인이라는 레테르가 아니라 살아 꿈틀대는 한 인간으로서 우리 앞에 직접 드러나는 한 여인의 소리. 그 무겁고 뼈아픈 쿵 소리는 영화관을 떠나고 나서도 오랫동안 가슴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도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세상 속에서 혹시 그녀가 다칠까봐 걱정해주는 사람조차 없이 쿵 세상 저편으로 자유낙하할 것이다. 사실 수족관 안쪽과 바깥은 본래 같은 세상이었다. 그 경계를 억지로 나누는 것은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잔인한 강자들의 시선이었다. 소설 속의 조제는 물고기처럼 그들만의 수족관에서 죽은 듯이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 여긴다. 하지만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은 사는 듯이 산다고 믿는 정상인들의 폭력적인 시선이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조제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저마다 가장 무서운 호랑이들과 홀로 싸우고 있다. 오늘도 조제는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방 안을 홀로 자유낙하한다. 쿵, 쿵, 쿵.